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줬다고 주장하는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검찰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책임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들도 대거 교체돼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자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의 뉴스 핵심 관계자 오늘도 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다룰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사과 갈등설 비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팀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팀장님 그럼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네,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출근길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석에 따라서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그런 감정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신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선물 의혹 수사 전담팀 꾸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가 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고가의 선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정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일단은 내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낙점이 됐습니다. 16일자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창수 신임지검장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총장의 입의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아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재직할 당시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이 지휘 라인의 물갈이인데요. 실제 중앙지검장 산하 김건희 여사의 가방수수 의혹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지휘를 하는 고형곤 4차장도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은 당초 7일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번 인사가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발언과 관련해서 과거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어진 전격 인사 이종호 실장이 일단은 네네. 뭐 대검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가 좀 뭐랄까요, 당혹스럽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2월 달에 인사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네. 미뤄졌어요. 총선 그리고 이후로요? 그렇죠.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또 지금 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는 게 또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검찰 내부에서나 혹은 법조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인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지 않았느냐. 뭐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이 개입은 할 수 없어도 인사로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법조계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금 이원석 총장은 말을 했다기보다는 말을 안 함으로써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아까 사전 조율 문제 두 가지, 그러니까 사전 조율 문제와 그다음에 사퇴 여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질문이었는데 네. 첫 번째 사전 조율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답을 7초 동안은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세셨군요. 7초를 그렇죠. 세셨어요. 예. 언론에서도 다 지금 7초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 7초의 침묵이 사실은 뭐 700 단어의 문장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퇴 여부와 관련된 어떤 질문은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럼 메시지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 실장께서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였고 조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을 지금 인사를 한 것은 바로 11일 전에 이원석 총장이 언급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 수사팀이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지검장과 1차장부터 4차장까지 특히 1차장,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파우치백 사건을 지휘하는 일선 현장 수사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물갈이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검 참모들을 지금 이 물갈이를 했습니다. 이건 대검 참모야말로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조율에 대해서 7초간의 침묵이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메시지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침묵으로 답변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화가 그런 대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서로 불편한 메시지를 냈다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서로 불편하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허. 사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당혹스럽다는 기류가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인사였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 11일 전쯤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지시를 가지고도 여의도 정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뭐 약속 대련이냐, 뭐 특검 방어용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한 지 10하루 만에 사실상 수사 지휘 라인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한 겁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가 됐고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1차장 그리고 4차장이 교체가 됐는데 1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고가의 선물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었고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한 열흘 전쯤에 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갑자기 실무의 어떤 일선 지휘 라인이 교체됐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 국민들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시기적인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얼마 전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6일 정도 전에 민정수석에도 또 김주현 민정수석이 신임 수석으로 임명이 됐고요. 민정수석실이 부활될 때 그때도 야권에서 많은 우려했었습니다.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 높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사정기능 장악 부분을 빼겠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한 5, 6일 만에 이런 검사장 어떤 고위급 간부 인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앞서서 나왔던 그 1차장, 중앙지검의 1차장이나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일단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일선에서 본다면 수사는 지금 안 하는 검사가 된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좌천성 승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좌천성 나오고 승진. 있습니다. 네. 좌천과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방금 언급해 주셨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작년 재작년에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와서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얘기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서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혹시 한 번이나 소환해 보셨습니까? 그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떨 겁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진행할 겁니까? 동일한 잣대로 공정성 있게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성이 없이 처리되고 있느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그와 함께 수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길어지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이제 수사가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일부 사건이 기소가 되고 나머지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사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여전히 수사 중입니까?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과연 새로운 것인지 기존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분들 시세종 관여자 및 증권사 직원들 10여 명 이상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네, 지난 2회에 걸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려고 본격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담당 검찰 수뇌부가 교체가 된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자, 검찰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제 막 수사가 본격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교체가 된 상황 인사들이 네. 검찰들이요. 그러면 수사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나요, 어떤가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차장 검사가 이제 그동안 이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해왔는데요. 보통 이제 개개의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장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규모가 크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사실 차장 검사가 그 수사 실무를 지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도 교체가 됐지만 지금 이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던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지휘부가 이렇게 교체됐다라는 것은 실무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수사검사를 그대로 갈지 또 수사팀 내부에서 또 인사이동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절차상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또 일각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좀 제기되어 왔었고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교체가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함으로써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모든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을 때 이원석 총장이 이제 진두지휘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수뇌부가 변경됐다. 그런데 만약에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을 검찰에서 내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검찰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검찰 내 검사 후배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검찰은 조직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정치 세력의 외압을 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검찰 조직을 위한 길일지 그 부분이 저는 조심스럽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검사 출신의 이공 변호사님의 분석이셨고요. 자, 언급하셨다시피 윤석열 현 대통령도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박범계 의원님은 아까 말씀을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네, 과거에 저런 상황이 있었다. 또 현재도 경우에 따라서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 일단 이정우 실장님, 네. 어쨌든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새로 이제 낙점이 된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어떤 분류가 됩니다. 지난번 예전에 있던 행보들을 보면요. 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김 여사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좀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 관측,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역시 친윤으로 분류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또 이창수 지검장이 친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특수통에서 오래 뭐 근무를 하고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인연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친윤이다라고 한다면 뭐 특수통이 거의 다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김 여사 수사에서의 대통령실 입김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당장 이 대통령실의 입김으로 지금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멍해처럼 짊어져야 될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전주지검장 시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 이 시위를 전주지검까지 내려가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성남 FC 관련해서 상당히 수사를 진척시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수사지만 지금 이 보수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왜 제대로 수사를 빨리 못 끝내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창수 지검장으로 하여금 그 수사들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검찰의 입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앞으로의 어떤 자세를 견지할지, 네. 어떤 또 발언을 좀 돌발 발언, 소신 발언, 어떤 게 나올지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표 당일에 지방 일정을 소화한 걸 두고서도 이제 뭐 불편한 마음을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어쨌든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갈등 관계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갈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특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소환 조사를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그걸 봐야 보이고요. 된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지금 열 하루 만에 이렇게 지휘 라인이 바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포한 것 아니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큰 주목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원석 총장이 추가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것이 이제 여의도 이제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미비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 특검에 대해서 명분이 더 하나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향방에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 가방을 건넨 좀 어떻게 보면 문제의 발단이었죠. 최재형 목사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출석 장면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네, 출석하고 나서 귀갓길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 최 목사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도 가방 말고 김 여사에게 다른 선물도 건넸다. 뭐 이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300만 원짜리 가방 외에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그리고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최재형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명품백을 받은 날 다른 대기자들도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고 했죠. 또 어제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이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김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역 일체 그리고 원본 영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것을 빼고는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곤 변호사님, 일단은 이 최 목사가 1,000만 원짜리 소나무 분재도 뭐 선물로 건넸다고 하는데 네. 뭐 맞다면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허위라면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허위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고발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분재까지 또 받았다라고 허위 내용을 고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종구 실장, 일단은 최 목사가 이 범행의 목적이 뭐 언더커버라고 하죠. 위장 잠입 취재 형식의 취재였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 기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거는 위장 잠입 취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좋게 말씀하셔서 위장 잠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잠입이 아니라 아이의 뇌물을 공여했거든요. 공여자잖아요. 그럼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는 말씀은 뭐냐면 취재의 동기가 오르면 과정이 범법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지금 논리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수습기자 시절에 예전에 취재 관행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라든지 서랍 속에 있는 서류들을 갖고 와서 특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네. 옛날 시절이고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독수독과 이론처럼 그것들을 빼내오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또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 취재 자체가 사실은 지탄을 받고, 취재 윤리, 그러니까 우리 윤리강령에도 분명히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상식에 납득할 수 있는 상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어떤 제재를 받거나 혹은 윤리의 어떤 어긋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이 그런 옴부스맨이라든지 이런 걸 두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어떤 범죄 행위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이고,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거냐면 응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징하는 언론. 언론이 응징을 합니까? 아닙니다.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선과 악을 미리 구분해 놓고 취재 행위 자체를 응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의 매체에서 지금 언더커버라는 어떤 포장된 어떤 이름으로 이 뇌물을 공여하는 그 자체를 마치 취재하는 영역으로 미화시킨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네. 취재 방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최 목사한테 이제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뭐 카톡 메시지 내역과 뭐 촬영 영상, 원본 이런 걸 제출 요구했는데 일단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순수성 있을 수 있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마 이제 원본을 검찰에서는 당연히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뭐 그 자료를 일단 기자에게 다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 영상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시지의 원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일부에 대해서 20일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또 제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도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원본 제출을 요청을 했지만 또 그 부분을 또 확보하는 과정들은 또 수사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고가의 선물을 받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영상으로 많은 국민들께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들만 수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룡끼리 잠룡이 잠룡을 만났다, 이런 뜻일 텐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장가 기자, 다른 잠룡 누구를 만났다는 건가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했는데, 위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한 1, 2분 정도 되는 딤섬집입니다. 만찬 소식은 이날 한 시민이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실제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된 건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인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등 이 국민의힘 당 상황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남은 원 전 장관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이 출마했던 인천 계양에서 함께 지원 유세를 했었죠. 그 모습 다시 보시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항에서 출발할 겁니다. 개항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런 인연이셨다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네네. 굉장히 뭐 끈끈해 보입니다. 총선 과정 전후로 해서 굉장히 끈끈한 모습 보였는데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일단 만남 자체가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이건 또 아까 침묵이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보다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큰 메시지다. 왜냐하면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만 사실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 입장으로 보자고요. 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이번 그 개항을에서의 패배가 굉장히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선출직으로서 출마했을 때 첫 번째 패배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희룡 전 장관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까를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원희룡 전 장관을 빼놓고 거의 모든 잠룡 내지는 또 당권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아예 대놓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번 전대는 나오지 마라라고까지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까지 포함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그런 많은 여러 후보들과 달리 손을 잡았다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원희룡 장관의 포지셔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네. 또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패배 이후에 첫 번째로 공식적인 정치인을 만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행보가 분명히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여러 그 행보 중에 물론 전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대놓고 여러 가지의 정치 행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만남으로써 보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총선하고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총선에 대한 어떤 소회를 나눌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월이나 6월이나 혹은 네. 7월, 아니 늦은 8월 전당대회가 얘기가 나오는데 출마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과 만났다. 원희룡 장관의 역할도 궁금해질 수도 있고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출마를 권유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장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만남만으로도 두 분 다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정치 지형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비윤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친윤과 친한계로 재편성이 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했던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후보군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바로 처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을 개편한다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에 처음으로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린 분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분이 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좀 원희룡 전 장관의 이름이 정치권에서는 거론이 좀 안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과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친윤에 대항하는 친한계 의원들 또는 친한계 정치 세력들이 조금씩 싹 틔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어떤 선봉장으로서 원희룡 전 장관이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70-8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까지 만났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또 거물급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지 이 행보에 주목이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오늘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종훈 실장님 여기서 좀 드는 궁금증 하나. 원희룡 장관이 총선 때 이재명 대표와 총선 지역구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나선 이유도 저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진다. 이런 분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당권 도전하고 차기 대권 후보로도 좀 뭐 이름을 오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권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실 대권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권까지 가려면 허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당권이에요. 당권을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이 원희룡 전 장관도 저는 아직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도. 그러면 당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듣고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자체장도 사실상 대권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포지셔닝이거든요. 그 다음이 대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허들이 벌써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재적 우군으로 잠재적 우군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견제를 하는 와중에서 원희룡 장관은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을래 하고 선언을 한 이유가 바로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롭다. 차기 뭐 당권, 대선까지 어떤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นะคะซึ่งมีข้อมูลว่าตอนนี้ทั้งหมดหนี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ไปละเพราะว่านายคิมน่าจะหนีไปทางเมียนมาใช่ใช่น่าจะไปกัมพูชาใช่ไหมใช่ส่วนลุนเนี่ยอาจจะหนีกลับเกาหลี 네, 추가 검거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 전해드렸던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관광객 살인사건인데 범죄 영화보다 더 잔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잠깐 짚어볼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며칠 전 태국 유명 휴양지죠. 이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시멘트로 메워진 이 드럼통에 담긴 뒤에 저수지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노 씨는 지난 4월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지난 7일에 이 노 씨의 어머니에게 한화로 1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전화가 왔었고 노 씨의 어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경찰이 노 씨가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 3일 새벽에 용의자 2명이 노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또 이 승용차가 파타야로 향했고요. 또 이후 새 렌터카를 타고 현지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 주택에서 4일 밤 9시경 한 트럭이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싣고 한 저수지로 향했고요. 저수지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잠수부를 투입해서 경찰이 이 저수지를 샅샅이 뒤지다가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긴 노 씨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범인 3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방 굉장히 궁금했고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어제 오전입니다. 정읍에서 한 명이 검거됐다고 제가 전해드렸고 오늘 새벽에 또 캄보디아에서 한 명이 또 잡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총 3명으로 보고 있죠. 앞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12일에 이미 긴급체포, 우리 한국의 정읍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남경찰청은 이 해당 한국 정읍에서 잡힌 이 가해자 B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이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이 경찰 주재관과 또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검거돼서 현재는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지금 현재는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그 검거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네. 경찰청 국제협력과는 그동안 이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A씨를 국제 공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태국을 비롯해서 인접국가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등으로 파견된 이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첩보를 수집하고 계속해서 추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13일 어제 오후 9시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이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숙소로 도주했다라는 첩보를 듣고 수사한 끝에 결국 검거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현재 지금 구금된 상태지만 아마 한국으로 조만간 이송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고 3명이 다양한 곳으로 도주했었다가 2명은 잡혔다. 네. 나머지 1명은 뭐 어디로 갔을까? 주변국, 뭐 다른 미립국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에 따르면요. 이제 한 명은 한국에서 검거가 됐고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은 캄보디아, 한 명은 미얀마로에 있는 것으로 언제 추정하고 있다라는 태국 현지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 명이 지금 캄보디아에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 미얀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종훈 실장님 굉장히 네네. 좀 범행 수법도 그렇고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네. 이 어떤 관계고 자 범행 계획 왜 공모했을까요? 네. 지금 이 세 사람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 청부살인이거나 혹은 인질 그거를 통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어떤 범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잔인하고 엽기적인 어떤 살인 행위를 굳이 사체 훼손이라든지 유기라든지 또 이미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잔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이권 같은 게 개입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어떤 범죄, 그러니까 뭐 범행 현장에서의 과정에서의 어떤 CCTV 등이 일부 제거된 그런 이 증거도 나옵니다. 네. 정황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표현됐던 부분, 그러니까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약과 관련된 언급을 했거든요. 뭐 배달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장소가 또 태국이다 보니까 태국, 뭐 미얀마, 뭐 이쪽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마약 생산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그런 조직들의 어떤 계획된 범죄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오늘 장윤주 변호사님으로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얘기 전해드렸어요. 피해자의 어떤 손가락이 다 훼손이 됐다. 그래서 이 현지 경찰은 이 고문의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됩니까? 참 전해드리면서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시신에서 손가락이 모두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법의학적 결과를 더 기다려보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사망 전에 훼손됐느냐 또는 후에 훼손됐느냐에 따라 조금은 의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후에 만약에 훼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신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후에 만약에 손가락을 훼손했다라고 한다면 신원 확인을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사망 전에 훼손을 했더라면 어떤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뭔가 이런 훼손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목적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적 결과까지도 좀 기다려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제 누나와 사촌이 태국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DNA를 확보를 해서 피해자의 신원과 지금 신원을 확정하고 있는 절차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범인들 셋 다 잡히게 된다면 엄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 수위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신청된 이제 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범행 전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때 죄명 자체도 살인이 아니라 일단은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영장 자체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만큼 아마 CCTV를 통해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것에는 이 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 A 씨의 신원이 확인이 돼서
어떤 범행을 좀 도왔다, 방조했다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히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네.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만약에 3명이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하면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015년 11월에 발생했던 이 파타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공대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이 범죄도시 4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때 20대의 한국 프로그래머가 이제 매월 내가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제 말에 속아서 태국 파타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알고 봤더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발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개발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에 상습적으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다가 결국 끔찍하게 살해가 됐고요. 파타야에 있는 고급 단지 내에 있는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범행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역 21년형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징역 21년. 네, 그런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사건도 살해 혐의가 모두 밝혀진다 했을 때 20년 이상의 중형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범죄 도시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가 기자, 일단 무인 점포가 제집인양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새벽 시간에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컵라면도 먹고요. 또 컵라면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라 많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가방을 들고 와서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또 다른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는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음식이 놓인 진열까지 저렇게 바꾸는 기이한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잠옷까지 갈아입고요. 아예 의자에 들어 누워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저렇게 잠옷 바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잠옷을 입고 의자를 연결해서 저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은 자신이 자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까지 걸어 잠갔는데 이 남성은 무려 8시간 동안이나 매장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5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저랑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한 일을 벌였고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의 실제판 같다는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저 사람이 남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뭐 못 들어오게 막 냉장고 문으로 막았다고도 해요. 네, 우리 경찰관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압하는데 무려 25분이라는 시간이 25분이나요? 걸렸던 하는데요. 소방당국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올까 봐 무거운 냉장고를 이제 출입문 쪽으로 가져가서 아예 막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출입문 자체에 있는 건전지를 빼버려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밖에서 나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숨어서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는 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침투조를 배치해서 침투를 했고요. 침투조까지? 예, 그리고 또 강제 개방조까지 짜서 강제 개방을 해서 결국에 이 피의자 25분 만에 검거했고요. 절도, 업무방해 등등의 혐의로 이 피의자 A씨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무인 점포주도 굉장히 좀 피해가 막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8시간 동안 이 남성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손님이 라면 먹고 갈 동안 청소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진열도 하고 막 주인인 것처럼. 홍천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배가 고프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뭐 커피고 라면이고 있는 대로 막 먹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네. 자, 이 피해 점주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분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남성은 어떤 처벌받게 됩니까? 일단은요, 당연히 절도죄는 성립하겠죠. 지금 먹은 음식값만 3만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매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막 물건도 부수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액이 한 3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절도죄, 업무방해죄, 재무손괴죄 등등의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다고 하고 해당 혐의로 처벌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무인 점포라는 것은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텐데 저렇게 대범하게 범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면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는 없겠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장갈 기자, 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요, 이번에 제자들이 먹는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
뭐 중고당토 요새 얘기하면 뭐 당근마켓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한 고등학교에서요. 근무하는 현직 교사가 학생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 중고 장터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을 보면 딸기잼, 쫄면, 우유, 참치액, 당면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사실 가격이 좀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가래떡은 12,000원이고요. 당면은 8,000원, 우유는 2,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이 아파트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에 재미가 붙은 건지 이 아이들 급식에 필요한 우유까지 팔아서 2,000원 벌자고 이런 행동을 한 게 드러나서요. 학교와 이 해당 교육청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쪄낸 지 얼마 안 된 떡도 판매한다라면서 올렸는데 제조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까지 함께 올렸다가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그리고 이 제조사 관계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급식학교니까 급식이 새벽에 들어와. 그 새벽에 들어오니까 누구도 그때 다시 와볼 수는 없죠. 저희는 학교 급식에만 떡을 납품을 하는데 중고 물품에 우리 떡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침에 만들어서 납품한 떡이었습니다. 누군가 학교에서 빼돌려서. 네, 정말 하다하다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보게 되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일단은 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악용한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중고장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당근 어떤 그런 마켓에 이런 물건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제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먹는 것들인데 이런 빼돌린 재료가 참 급식 메뉴만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된 것처럼 딸기잼, 쫄면, 우유, 뭐 참치액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급식에서 들어가는 이제 소소한 재료들인 건데 이런 거를 빼돌려서 팔았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올라온 글만 한 3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식으로 또 판매한 게 있는지 그 여죄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덜미를 잡힌 게 아까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가래떡에 그 제조업체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 제조업체가 급식만 그러니까 학교에만 그 납품을 하는 업체였던 것 그것 때문에 덜미가 잡힌 거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범행이 계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좀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도 하고 여죄가 있다면 여죄까지 밝혀서 철저하게 책임 물어야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또 교사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분들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보시면서 생각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더라도 이제 교사로서 할 행동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0원, 3,000원의 당근 마켓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더 문제는 아이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먹을 음식에 손을 댄다는 것. 뭐 어떤 사람도 납득 안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도시락이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굶고 있는 제자한테 줘서 그 제자가 그것을 감동을 받고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그런 글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건 선생님의 어떤 행위가 선순환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 스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선생을 스승이라고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권이 추락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부 극소수의 이런 교사들의 일탄 행위 때문에 교권,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황당한 글인데 다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좀 올라올지 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변호사님. 네. 이거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노란불일 때 이 차 운전을 할 때 노란불일 때 진입을 해야 되냐 멈춰야 되냐 이런 굉장히 매일 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관련된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황색 신호등이 딱 교차로 진입되기 직전에 나오면 순간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앞으로 밀려서 가기 때문에 교차로 안에 진입해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서 빠르게 이제 또 진입을 해야 되나 통과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판결은 설사 황색 신호등 불이 들어와서 교차로 이제 진입 직전에 봤더라도 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본인이 밟아서 어느 정도 정지되는데 속도가 걸리더라도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된다.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을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란불 켜주면 멈춰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란불 켜지면 지나가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는 했습니까? 상황을 보고 네. 만약에 내가 제동을 걸면 뒷차가 추돌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넘어갑니다. 그것이 저한테 벌점을 받더라도 사고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추돌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 또 교차로에서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정지선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일까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실행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격 수용 소총을 사용해 모든 총알이 표적지의 정중앙을 명중한 듯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대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저격 수용 소총을 쏘는 사진과 정중앙 10점 부분에 5개 구멍이 뚫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5발을 쏴서 모두 명중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명중하는 영상은 없어서 김 위원장이 실제로 사격한 표적지인지는 불분명하다고요. 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사격 실력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 일부다 북의 무기가 우수해 러시아 등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개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는 오로라, 우리나라에도 관측됐습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화천에서도 이 오로라가 포착됐습니다. 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지난 12일에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밤하늘에 보라색과 분홍색, 노란색이 어우러져 퍼져 있습니다. 오로라는 극지방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에서 관측돼 보통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캐나다 등으로 겨울 여행을 떠나 오로라 헌팅을 가야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태양 폭풍으로 많은 양의 대전 입자가 지구로 유입됐고 지구 자기장이 약한 저위도 지역까지 대전 입자가 끌려 들어가 국내에서도 관측될 수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03년 보현산 천문대에서 붉은색 오로라를 발견한 이후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견된 오로라. 우주쇼라고 불리는 만큼 그 전경을 보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